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오늘 불교 미술 원로와의 대화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신 김리나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리나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사학과에서 학사를 하시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불교미술로 석사와 박사를 수여하셨습니다. 이후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한국미술사학회 회장, 미술사연구회 회장, 그리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 그리고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논저를 집필하셔서 한국의 불교 미술사가 체계적인 학문 분야로 성장하는 데 큰 공헌을 해주셨고 또한 국내외에서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치셔서 한국 불교 미술사가 국제화되는 데 많은 공헌을 해주셨습니다. 1974년에 공저하신 Arts of Korea는 일본 출판문화상 외국어 서적 그랑프리 상을 받으셨고 또 1989년에는 한국 고대 불교 조각사 연구를 집필하셔서 진단학회 2개의 학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한국 고대 불교 조각사 비교 연구를 집필하셔서 월간미술 학술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2011년에는 한국 불교 미술사를 집필하셨고 그리고 그 밖에도 영어로 많은 논저를 내주셨는데요. 코리안 부디스트 스컬프처는 해외 학자들에게 한국 불교 조각을 널리 알리는 큰 역할을 해준 저서로 이제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옆에 모신 대담자 두 분을 또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최선주 박사님은 홍익대학교에서 불교미술로 석사를 받으시고 전남대학교에서 사학과로 박사학위를 수여하셨습니다. 그 후 국립충천박물관장,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장, 연구기획부장, 미래전략 담당관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서로는 불교 조각, 호남의 불교 문화와 불교 유적 등 많은 저서를 집필하셨습니다. 한재원 박사님께서는 홍익대학교에서 한국 불교 조각사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수여하셨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감정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시고 또한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원로와의 대화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 2007년에 홍익대학교를 정년하시고 벌써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항상 많은 글을 쓰시고 또 제자들의 안부를 묻고 또 항상 노력하시는 것들을 저희 제자들이 항상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정말 오랜만에 자리를 같이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릴 건데요. 네.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미술사를 전공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미술사라고 하는 학문이 국내 학계에 또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건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미술사라고 하는 학문을 접하게 되셨나요? 사실 내가 대학교 입학할 때는 미술사라는 학문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 전공하는 과도 없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제 아버님이 유럽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서는 미술사가 굉장히 인기 있는 과목이다. 네. 특히 여학생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네가 미술사를 전공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나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네. 이제 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갔을 때
거기 선생님 면접하시는 선생님이 왜 우리 과에 왔냐? 그래서 미술사를 전공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과에는 아무도 미술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뭐 사학과니까 역사도 배우고 미술사 관계는 그 당시 고고학과의 김원영 선생님께서 강의가 한두 개 있었어요. 네. 그거 듣고 그리고 이제 논문을 쓰는데 이제 미술사를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겸재 정선에 대해서 쓰기로 했어요. 네. 그 졸업논문 대학교. 그러니까 이제 겸재 정선이라는 사람도 잘 모르고 있었고 네. 그러나 하여튼 그 당시에는 이제 그쪽 분야에 뭐 별로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김원영 선생님을 찾아가서 여쭈었더니 그 당시 서울대학교 박물관장으로 계셨는데 거기에 그 겸재 화첩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만폭동도를 꺼내 오시더니 카메라를 대고 이렇게 복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요런 걸 해가지고 자료를 모아서 연구를 하면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박물관에 있는 뭐 겸재 정선 자료들을 모아서 뭐 형식이나 연대 아는 거를 중심으로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나름대로 썼습니다. 네. 그러나 그 당시 중국 회화사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니까 그 지금 하는 것처럼 비교 연구라는 걸 할 수가 없었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자료 분석, 묘사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했는데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이제 중국 그 회화사를 배우고 거기서 비로소 이제 겸재 정선이라는 화가가 그 당시 중국 명나라의 어떠한 사람하고 이 화풍으로 연결되고 하는 것을 배워서 그래서 이제 논문을 완성해서 한국말로도 나오고 영어로도 되어서 나중에 일본어로도 번역됐지만 제 졸업 후에 첫 번 논문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은 대학 다닐 때 이제 겸재 정선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을 쓰셨고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는데 회화사를 계속 그 전공을 안 하시고 불교 조각사로 이렇게 박사 학위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예. 뭐 특별히 그러니까 회화에서 이 불교 조각으로 어떤 전환하게 되는 뭔가 동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막스 레어 교수가 이제 중국 회화사를 가르치시고 근데 가서 초기에 들은 강의 중에 인도 미술사가 있었고 네네. 중국 미술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리스 조각 네. 배웠어요. 근데 그 공부를 하면서 이 2차원적인 회화 표현보다는 내가 이 입체적인 조각을 좋아한다는 걸 느낌이 더 끌렸고 네. 더군다나 그리스 조각을 배우고 인도 미술사를 배우니까 그 그리스 조각의 영향을 받은 인도의 간다라 미술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매료됐어요. 네. 그래서 조각 쪽으로 관심이 기울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이제 시작은 회화로 했지만 결국에는 여러 그리스 조각이라든가 인도 조각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교 조각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전환하게 됐네요. 그렇죠. 그런 네. 셈이죠. 예. 선생님이 그때 배웠던 여러 가지 이제 불교 조각들이 또 홍대에 계시면서 학생들에게 역시 많은 그런 조각 강의를 하게 된 원천이 된 것 같네요. 네. 뭐 그렇죠. 네. 선생님은 이제 학위를 받으시고 곧바로 그 국내로 복귀하지 않고 또 미국에 남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요. 당시 선생님 혹시 오시기 전에 국내로 오시기 전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학위를 이제 통일신라 시대 조각에 대한 거를 했는데 그것을 연구하기 전에 쓰기 전에 제가 일시 귀국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 자료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지방에도 여행하고 경주 남산에도 오고 석굴암도 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 조사하고 사진 찍고 그런 단계가 사실 하기 전에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불교 미술의 시작인 인도. 네. 인도 여행을 그 당시가 69년인가 그런데 한 달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예. 그 당시. 그래서 인도의 여러 성지들 보고 박물관하고 방문하고 그래서 그런 그 경험과 자료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고 그 다음에는 졸업하자마자 금방 귀국하기 전에 그 학기에 이제 중국 조각사를 배우면서 관심이 가는 상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기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지만 중국 조각에 그 머리에 소라형으로 돌린 상이 있습니다. 그 낙의 범왕이라는 것을 그걸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미소니안의 그 연구비를 받아서 한 1년 동안 그 후리어 갤러리에서 연구하면서 그때는 그 해결 방안이 금방 안 나왔지만 나중에 이제 논문으로 내서 지금은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혹시 나중에 관심 그거 하면은 또 자세하게 할 수가 있고 지금 얘기하면 그 불교 조각이라는 것이 그 항상 이 경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전의 내용에 나타나는 상들에서 이 법화경하고 유마일경에서 이 낙의 범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머리 낙이라는 건 머리가 소라형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그 경전 내용과 연결시켜서 중국 거지만 미국에 남아 있는 자료에서 그 명문이 있는 걸 또 발견해서 이것이 바로 경전이 여기서 오는구나 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좀 일반적인 양식보다는 좀 뭐랄까 좀 어렵다고 할까 경전 내용을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중국 학자들하고 또 독일에서 한 전시회에서도 그것을 인용한 도록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그 이제 불교 미술을 하다 보면 사실 이제 그 형식과 또 양식 분류를 해 나가지만 또 그것이 근본적인 근원이 된 불교 경전들을 이렇게 봐서 사실 그걸 딱 찾아 맞춘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 선생님은 일단 그런 시작부터가 아무튼 경전과 도상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천착을 해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후에도 국내에 돌아오셔서도 제자들을 그 양성하는데 상당히 큰 어떤 그 밑거름이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 이제 1976년에 이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 이제 그 당시 때는 아마 미학미술사학과였죠, 선생님? 그렇죠.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에 이제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때 뭐 국내 학계는 어떤 미술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그 어떤 이해가 부족했을 것 같고 또 뭐 공부할 학생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당시 어떤 그 홍익대학교 대학원의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가 당시 학생들의 어떤 연구 태도라든가 그런 것은 어떠했습니까? 그래 이제 다행히 제가 들어간 한 해 전에 안희준 교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면서 우리가 둘이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 학생 지도한다거나 이럴 때 어떤 방향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많이 그 힘을 얻었는데 사실 제가 미술대학교에 가서 미술사를 한다니까 사람들이 뭐 동양화를 하십니까 서양화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미술사라는 거를 잘 모르는 데였어요. 그리고 이 미술과 관련되는 이론은 미학에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학에서 무슨 조형 이론이니 뭐 조형 예술학이니 뭐 이런 과목을 하면서 우리가 아는 그 파놉스키나 웨플린 같은 그런 이론가들도 다 미학 쪽에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서 이 파놉스키나 이 사람들이 서양에서는 미술사 이론가다, 미술사다 그런 것을 이제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 이론가들이 이게 미술사의 학자들이다. 예,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미술대학에서의 미술사 관계, 미술사가 아니라 미학 쪽에서 하는 강의는 자료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작품을 보여주는 전통이 없이 어디에 그 당시는 서양 미술사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슬라이드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전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슬라이드 프로젝터를 가지고 작품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프로젝터를 2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그러면서 이 작품들을 보고 분석하고 서로 비교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처음에 홍대에서는 슬라이드 프로젝터가 1개인가 2개밖에 없다가 이제 자꾸 그런 걸 하게 되니까 방마다 이 스크린 생겨지고 과마다 프로젝터가 생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했죠. 그리고 대학교에서 이제 미술대학에 가서 강의하는 분들이 미학 전공들이 많았는데 작품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학생들한테 그 관심을 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차로 이제 그런 미술 관계 강의를 이제 미술사 졸업생들이 이제 맡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그 큰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술사 그러면 당연히 그 양식 비교죠. 같은 시대의 어떤 불상을 보더라도 같은 시대의 불상이 삼국시대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양식이 어떻게 다른가? 또 그 원류가 될 수 있는 또 중국의 불상들, 또 인도의 불상들은 또 그 동식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이제 이런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선생님의 그 저서라든가 또 논문 많은 글들은 바로 그런 비교, 도상 분석 또는 양식 비교 이렇게 해서 공부할 때 항상 뭔가 이 근본적인 원리는 또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선생님 그 제자들에게도 또 그런 그 양식 비교라든가 또 미술사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비교 연구를 할 수 있었던 자산은 외국 유학 가서 배우게 된 강의들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작품 묘사, 출토지 또 그런 걸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비교는 했지만 외국 가서 이제 중국 미술사, 인도 미술사를 하니까 바로 이게 중국의 어느 시대의 거하고 우리가 연결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연히 여기에서 어떤 면이 우리 미술에 영향을 주었고 네. 또 그 준 것이 그대로 따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적으로 어떻게 변했나 네. 그것을 이제 관찰력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전에는 묘사를 중심으로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자료조사, 예. 답사. 예. 그런데 이제 그 학문의 범위가 조금 세계적으로 이제 뭐랄까 시야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저는 그 외국 유학 간 것이 그런 것을 배우게 된 것이 저 학문 연구의 큰 자산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사실 이제 76년만 하더라도 국내 여러 인도 조각이라든가 중국 조각 또 서역 조각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소개되지 않을 때니까 사실 요즘에는 인터넷 여러 자료를 통해서 또 직접 답사도 가고 하니까
그런 자료를 접한다든지 또 답사한다든지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 때는 자료 자체가 구하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같은 시대를 연구하더라도 인도라든가 중국의 그 시대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걸 읽어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유학을 통해서 배웠던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렇죠. 그리고 네. 유학을 통해서 네. 배운 것도 있고 책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중국에 제가 처음 간 게 1992년인가 3년인데요. 네. 그때까지는 중국에 갈 수가 없었어요. 네네. 그렇지만은 그 외국 도서관에는 그 옛날서부터의 자료들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인도 자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습득해가지고 이제 비교하고 그런 것이 가능했던 거죠. 맞습니다. 저도 네, 이제 선생님 강의 듣다 보면 정말 그 귀한 자료들이 물론 이제 지금 도판의 자료지만 그래도 상당히 생생한 자료들을 저희가 접함으로써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박사님 예, 저 질문을 좀 하시죠. 이번에는 제가 한번 선생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학생들 논문을 지도하실 때 저희 제자들 원고를 검토하시는 아주 빼곡하게 첨삭하시는 걸로 아주 유명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석사, 박사 논문을 다 선생님께 지도를 받았는데요. 제가 받아본 원고를 보면 단순히 오탈자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논리 구조라든지 문장의 흐름 아니면 뭐 적절한 제목, 표현법 이런 것까지도 늘 꼼꼼하고 아주 뭐랄까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예. 굉장히 열심히 가르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고치고 나면요, 이게 과연 내가 쓴 글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탈바꿈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연구를 처음에 할 때는 조사한 자료를 전부 집어넣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논문 쓴 것이 외국에서 돌아와서 그 굴불사지의 사면석굴에 대해서 예. 썼습니다. 거기서 이제 손이 6개 달리고 머리가 11개 달린 그 11면 6비 관음상을 이제 해서 그걸 받았는데요. 그 논문을 일본어로 또 번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논문을 고쳐주신 분이 제 아버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열심히 조사한 거 다 집어넣고 했는데 읽어보시고는 쑥쑥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좀 기분도 안 좋고 그랬는데 고쳐놓은 걸 보니까 이게 맥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제가 아는 거를 다 쓰는 것이 좋은 논문이 아니고 읽는 사람이 우선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하고 그런 거는 지으면서 정리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논문 쓰는 것도 첫 번에, 그러니까 그거 항상 고쳐줄 수는 없지만 첫 번에 쓰는 논문에서 이런 트레이닝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는 좀 자기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고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회 같은 데서 발표할 때도 이제 보통 이제 뭐 리허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홍익대학교 학생들이 다 발표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리허설을 하는데 리허설 할 때도 자기 아는 걸 다 얘기하느라고 듣는 사람은 정신이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학교에 몇십 명이 있는데 그 분야를 아는 사람은 1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발표를 분명하고 확실하고 핵심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렇게 하고 요새는 또 프로젝터를 PPT를 하니까 여기서 또 쓸데없는 거 빼고 중요한 걸 딱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하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해야지 그 발표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보니까 이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논문을 드리기가 겁나고
또 얼마나 많은 논문이 고쳐져서 올지, 또 선생님을 그 빨간 펜의 마술사, 또 교정 예술사 이렇게 막 저희들끼리 제자들이 이제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저도 이 대학원 석사 논문을 선생님이 지도를 하시면서 그 연필로 깨알같이 고쳤던 것을 제가 가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그 지도를 하고, 지금 뭐 아마 다른 여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건데, 이렇게 그 하나하나 그 고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아까 한 박사가 이야기한 것 같이 오탈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대라. 이게 무슨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네, 이 원료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지.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래, 이렇게 자꾸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달고 하니까 사실 그걸 받아보면 내가 이걸 진짜 왜 이걸 쓰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 원료가 어디에서 연결되는지 자꾸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좋은 글로 연구가 깊어지는 거죠. 그 좋은 글로 그래서 보통 논문을 묘사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생기고 또 이것도 어떻게 생기고.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그 다음 단계를 해야지 네. 그 논리가 전개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논문 쓸 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많이 쓰고 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하고 퀘스천 마크 해놓으면 그 다음서부터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 얘기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를 되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냥 쓰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논문 리허설, 발표 리허설을 이렇게 할 때도, 또 학과 수업할 때도 보면 발표할 때 이제 야단 맞은 그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선생님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 잔뜩 당시에는 이제 뭐 경주에 어떤 그 불상을 발표를 한다, 남산에 어떤 불상을 발표한다 그러면 뭐 다 가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가지고, 그때는 가기도 힘든데 또 사진도 전부 슬라이드로 찍어 와가지고 또 가서 이제 이걸 인화해서 현상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잔뜩 발표를 하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뭐 많이 갔다 왔다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사진을 많이 넣는 거냐. 정말 필요한 사진을 서로 이 보는 사람이 그걸 보고 정말 그럴싸하구나 라는 그런 사진을 넣어야지, 갔다 왔다고 그냥 여기저기 아무 상이나 넣어서 어떤 그 시간을 끄느냐 하면서 그랬던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자꾸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긴장해서 정말 여기에서 쟁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자꾸 하다 보니까 학술 발표 가서는 꽤 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선생님은 이제 또 이 한국 미술사 학회장도 하시고, 또 나중에 이제 미술사 연구회란 것을 창간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동서양, 그동안에 한국 미술사 전공자들만이 이제 썼던 것들을 대폭 확대해서 동서양의 어떤 글을 쓸 수 있는 미술사 연구회를 창간하고, 또 아직도 그 계속 왕성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선생님 그걸 뭐 창간하게 된 특별한 어떤 그런 배경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이제 지금도 한국 미술사 학회가 이 미술사계의 중심 학회지만, 점점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 석사, 박사 논문을 쓴 사람들이 발표할 기회가 많지 않은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거기서는 뭐 한 학교에서 뭐 몇 명 한다든가 이게 많아지면은 그런 제한이 따랐습니다. 네. 그래서 홍대에서도 이제 뭐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미술사 연구회라는 거를 한 2, 3년 걸려서 돈 모아서 그래서 첫 번 나왔을 때 굉장히 기뻤는데요. 그거는 이제 한국 미술사뿐만 아니라 동양 및 서양 미술사 연구 논문들도 이제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발표의 기회를 줬고, 또 하나는 그 논문을 쓰는 어떤 방식이 있어요. 뭐 네. 주는 어떻게 쓴다, 뭐 어떻게 한다, 어떤 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그때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널리 안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다 규정이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논문이 오면은 몇 명에서 붙들고 그걸 고쳤습니다. 네. 그래서 모범이 되는 논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논문 발표를 하게끔 해서 그래도 그게 꽤 단시일에 좋은 학술 논문지로서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 미술을 전공하는 또 친구들이라든지 또 동양 미술 쪽으로 하는 친구들이 이제 발표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아우르는 그런 걸로 이제 해서 지금도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랫동안 이제 그 불교 조각사를 연구하시고 또 학생 지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 연구하면서 굉장히 큰 어떤 학문적 그 희열, 또 즐거움을 느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이제 그 항마촉진 불상이라든가 또 경주 남산 그 굴불사리 사면석불에서 어떤 육비상을 발견한 거라든가 또 뭐 황룡사 절도에서 할 얘기는 다 하네. 그런 것들을 찾던 거야. 뭐 백제와 남조 연결된 봉보주 보살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논문에 있어서 좀 특별한 논문인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런 것들 찾았을 때 또 그걸 글로 쓰실 때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뭐 특별히 선생님이 좀 이건 그때 이 감동을 잊을 수 없다 그런 것 좀 요약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까지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기발한 내용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관찰해서 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역시 그 외국 유학에서 보게 된 자료들 그것을 이제 먼저 보고 그것을 한국과하고 연결시키는 데서 이제 그런 논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굴불사지 사면석불에 아까 말씀하신 그 11면 육비 관음상도 탁본으로 그걸 받았습니다. 그게 한 3m쯤에 굉장히 큰 건데 첫 번에는 이 옆을 그 옆에 손이 잘 안 보였는데 다시 탁본을 부탁해서 하니까 손이 6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발표한 사람이 없었고 지금도 육안으로 봐도 잘 안 보이죠. 네. 예, 그 라이팅을 잘 비치면 보이는데 네. 근데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시 도낭의 회화라든가 뭐 그런 거 일본 작품들 이렇게 보면서 그 11면 육비 같은 그 상의 발표는 사실 그 당시로서는 신문에 크게 나야 되는 그런 획기적인 발견인데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을 이렇게 부각 안 하고 이제 얌전하게 지나갔고 지금도 신문에 한번 크게 낼까요? 이제 다 알아서 안 돼. 요새 나오는 책 보면은 특별히 거기 가서 그 사진만 열심히 저 라이팅을 비춰서 나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황룡사 아까 장육종상 얘기했는데 그것을 하게 된 동기는 인도 사람이 네. 인도 외교관이 야, 너희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아유광상이 뭐 어쩌고 그런 게 뭐 있다더라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머리에 들어온 것이 이 황룡사의 그 아유광 존상에 대한 그 삼국유사 얘기 그거를 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까 했는데 그때도 그 사천성에서 그 사천성 성도박물관에 도록이 58년도인가 9년도인데 하버드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네. 거기 보니까 명문의 아유광상 그걸 만들었다는 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기서 이제 이게 연결이 딱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1998년도인가 9년도에 중국 그 국가박물관 그 옆에 또 그 박물관 전시에 그 최근에 발견한 중국 조각 전시가 있는데 네. 거기에 그 551년
양나라의 아유광상 조상이라는 명문이 딱 써 있고 머리까지 다 붙어 있는 상이 전시됐어요. 그때 사실 너무너무나 기뻤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래, 선생님 어떻게 그 아유광 상 붙는 걸 어떻게 그렇게 상상해서 했냐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딱 보고서는 아 이게 있구나. 네. 상이 있구나. 명문도 있고 상의 형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을 첫 번에 쓸 때 하고 더 붙여서 그 황룡사의 그 금당의 장유존상하고 아유광상이 이러한 시기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기뻤고요. 또 그다음에 좀 봉보주 봉보주 어떻습니까? 봉보주도 일본에 이제 봉보주가 좀 있죠. 일본에 법령사 헌납본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중국의 그 성도박물관에 있는 비상에 보주를 들고 있는 보살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봉보주에다가 뒤에 옷자락이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거를 이제 다 조사해 보니까 어떤 공통된 그 형상이 보여서 그거를 이제 백제하고 이제 일본하고 연결시키고 그것을 중국 그 남쪽하고 연결시키고 그래서 일본에선 일본 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논문을. 왜냐하면 자기네의 그 아스카상에 그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일본어로도 많이 읽히고 발표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봉보주 네. 뭐 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이때까지 남이 안 한 거를 하고 그것이 실제로 인정될 때 네. 그때가 굉장히 기쁘죠. 네.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직접 찾고 또 도상을 찾고 월주를 찾고 비교해서 직접 밝힐 때도 굉장히 이제 보람이 있었겠지만 제자들이 혹시 새로운 걸 찾아서 밝힐 때도 많이 기뻤죠? 기쁘죠. 네. 저기 은 박사님 그 다음 예. 네. 저는 사실 선생님 아까 그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요. 그 유마힐경의 낙의 범한과 그 도상이라는 논문에서 그 화면에 보시는 그 스위스 주리 리트벨 박물관의 국제 석조 비상 그 왼쪽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그 소라형 머리 상을 그 경전에서 나오는 그 낙의 범왕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 그리고 여기 지금 동그라미 이제 쳐 있는 그 부분인데요. 그 외에도 이제 보스턴 미술관의 동제 아미타 제존상에 있는 그 열애상과 보살상 사이에 있는 그 낙의 범왕상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아까 조금 얘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도 미국 학계에서는 이것을 그 법화경의 삼승으로 연결해서 삼승의 그 연각불이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더래요. 배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은 법화경하고 특히 유마경에 그 범왕하고 사리불이 서로 대담을 하는데 그 뭐 내용까지 들어가긴 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럽고 뭐 어쩌고 하니까 범왕이 그거는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다 뭐 그런 그 논문에 보면 나오지만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그 경전의 내용의 일부 구절이 미국 그 샌프란시스코의 동양미술관의 비상의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걸 찾아다니면서 도상하고 명문하고 연결시킨 거는 아무도 안 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대부분 아까 그 주리히 것도 그게 유마문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번역본 해가면서 이제 연결해서 이게 그거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법화경이나 유마경이 여러 번 번역이 되면서 맨 처음에 구마라지바가 할 때 하고 또 나중에 다른 번역본하고 현장이 할 때 하고 그 나게라는 그 드라마 시킨이라는 거를 다른 한자를 써요. 그러니까 나게라고 범항을 하다가 나중에는 지게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전도 그때 이제 유행을 좀 지나고 그 지게라는 데는 나발형이라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도상도 차차로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거는 좀 조금 복잡하고 깊이 들어가야지 좀 이해하는 건데 이거를 제가 일본에서 발표하고 중국말로 도당연구라는 데 나오고 그래서 이제 중국 학자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한 게 있어요. 자기 그 향담산 석굴에 있는 낙계선하고서 김리나 교수의 이러이러한 것이 타당하다 그랬는데 이제 독일에서 또 어느 전시 도록에 내 얘기가 써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양식이 아닌 그런 도상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뭐 머리가 아프긴 하지만 나로서는 그게 오랜 세월 걸려서 생각해낸 그런 결과입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쓰신 이 글을 읽지 않았으면은 아마 이 보스턴 미술관의 저 열애상 옆에 있는 저 상이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술사 논문에서 가장 그 뭐랄까 이상적인 것은 유물을 다시 보게 하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선생님 이 논문 보면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선생님의 어떤 이런 그 지피를 따라서 많이 글 쓰는 훈련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이 이제 그 한국 조각사를 전체적으로 이제 복원하고 또 이해하는데 불교 조각사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그랬지만 또 평소에 선생님이 일반 조각에 대해서 뭐 능묘라든지 또 기타 여러 일반 조각사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하시게 된 강조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셨나요? 요거 얘기하기 전에 아까 내가 연구한 것 중에 그 항마 촉진 네. 좀 잊어먹었어요. 그것도 우리 석굴암 본존이 항마 촉진이고 통일신라 8세기 후 9세기에는 항마 촉진 자상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 부처님 그 다리 사이에 이렇게 주름이 부채꼴처럼 네. 생겼잖아요. 그런 것의 원류를 제가 인도에서 찾아서 그 특히 현장 법사가 그 대각사 마하보지에 갔었을 때에 봤던 그 항마 촉진 상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스님들이 거기 방문했던 얘기, 그다음에 중국 그 현장 법사가 데려갔던 그림 그리는 사람이 또 그려서 중국에 와서 유행시켰던 얘기, 이런 것들을 제가 찾아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게 유행됐고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석굴암상이 바로 그런 그 전통과 도상의 흐름에서 나타나고 하는 것도 제가 그 항마촉진 얘기는 뭐 여러 다른 분들도 했지만 그렇게 중국 거하고 인도 거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 거는 또 제가 한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뭐라 그랬죠? 그 일반 조각. 일반 조각은 그 제가 이번에 책이 2권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일반 조각 논문을 하나 다뤘습니다. 새로 써서. 근데 그 한국 조각사에서 불교 조각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거리감을 좀 느껴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금방 다가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조각하면은 꼭 불교 조각일 필요가 없거든요. 조각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덤의 능묘 조각, 그 다음에 그
신라 시대의 토 같은 것도 그것도 조각이고, 예. 그 다음에 도자기의 상형 도자, 예. 첨자에도 있고 백자에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사실은 그 뭐지 암벽화 그 어디 거죠? 전전이 전전이 말고 또 이쪽에 있는 거 또 하나 양동 방구대. 방구대. 그것도 암각 회화로 지금 얘기하거든요. 네. 사실은 그게 조각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조각에서 우리가 초기 조각에서 이게 부조 아니면 깎고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리고 근현대에 와서 인물 조각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이 전통을 찾아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딱딱하고 서 있고 굳은 자세 이런 것들이 능묘 조각하고 관계된 능묘의 저 문무석인하고 네. 연결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그 전통의 뿌리를 찾아서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각적인 형태는 뭐 민속 조각도 있고 뭐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좀 더 앞으로도 많이 찾아봐서 새로운 하나의 일반 조각 장르로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조각 외에도 이런 일반 조각에 대해서도 책을 또 준비하고 계시군요. 아니 책이 아니라 논문을 하나 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연구한 분야 중에서 네. 불교 조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그 원리를 찾으면 인도, 중국 가잖아요. 네. 중국, 인도를 가는데 그게 조금 더 넓혀지면은 이제 서역 물론 불교고 그 다음에 이제 서아시아, 예. 이란. 예.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동서미술에 대한 관심을 아. 좀 넓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언젠가는 동서미술 교습사를 한번 책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방대하고 뭐 모르면은 쓸까 뭐 알면서 모르는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동서미술 교습사라는 분야를 좀 개척해 보려고 네. 또 공예라든가 뭐 직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 동서미술 할 때는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빠지고 이제 중국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하면서 또 제가 연구의 마지막 단계 가서는 많은 흥미를 느끼고 예. 논문도 또 하나 써 그래서 논문집 속에 이제 그것도 또 들어갔습니다. 곧 이제 좋은 또 선생님의 또 역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같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그 미술사학을 공부하는 그 학생들이나 또 지금 뭐 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또 일반인들도 요즘에는 미술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거는 뭐 굉장히 좀 막연한 얘기인데 그 연구를 할 때에 이제 실제로 보고 답사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자기가 하는 그 주장하는 내용이 합당한가 네.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소개하는 정도 이상의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런 논지를 가지고 논문을 쓸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뭐 옛날에 어디서 얘기 한번 했지만은 이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상하고 저기 중국에 어디 있는 상하고 비슷하다고 전부 비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어떤 역사적으로나 뭔가 연결된 어떤 고리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지 똑같다고 비슷하다고 여기서 이건 여기서 여기 이런 것을 하면은 좀 설득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보는 사람은 이게 중국도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얘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어떠한 주장을 할 때는 왜 이게 중요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남은 안 한 거와 내가 공헌하는 거가 뭔가 하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그 기본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뭐 요약하시면 이제 여러 자료를 찾고 연결시키되 그것이 비슷하다고 해서 반드시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그것이 아닌 것도 있다. 그렇게 의미가 있으려면 연결고리 어떤 사상적으로든지 아니면 어떤 역사적으로든지 그렇지. 문화 교류사적으로도 그렇지. 어떤 의미가 있어야지 또 아니면 어떤 문헌에 나온다든지 그렇지.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시키는.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연구에 있어서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 제가 그 92년도에 석사 논문 쓸 때 선생님 제가 관촉사를 쓰니까 그게 왜 중요한지 저한테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어요. 2년 전에 관촉사 보살 입상이 이제 국보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떤 신문에서 경향신문에서 크게 이제 다뤘는데 새로운 어떤 늘 통일신라 시대의 어떤 석불암 본전불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 사회상 또 어떤 미감 이런 것들이 이제 감안해서 또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중요하죠. 그런 이야기를 그렇죠.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정말 그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76년도에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에 부임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제자들을 한 600명 이상 된 것 같아요.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길렀고 또 그분들이 학교의 교수로서 또 후학을 양성을 하고 있고 또 국립박물관이나 공립박물관에서 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제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늘 저도 박물관에 이제 학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늘 이제 그런 생각들 정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치밀하고 또 이런 그 분석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문에 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선생님은 이제 아까 좋은 책과 또 논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밝히시고 또 어떤 학문에 있어서도 읽어보면 항상 정말 정말 국어를 읽는 듯한 국어책을 보는 듯한 그런 논리 정연함 이런 것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아까 그 아버님께 영향을 받고 또 아버님이 처음 논문을 고치는데 아주 많이 고쳐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지금까지 제자들을 기르는데도 큰 도움이 됐다 말씀하셨는데 그 초대 국립박물관장님으로 오셨던 여당 김재훈 박사님은 사실 이제 25년 동안 그 국립박물관장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초기에 이런 그 업적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또 선생님은 대학에서 이제 제자를 길러서 다시 또 박물관에 보냈으니까 아버님과 따님이 같이 또 이제 김영락 원장님은 또 역시 선생님이 제 동생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당 김재원 그 장학회를 만들어서 미술사를 하는 학생들 또는 박물관의 어떤 그 연구자들에게 그동안에 한 16명 정도 이렇게 장학금도 주고 그랬는데 선생님 역시 이제 어떤 그런 제자를 그 어떤 길러내는 또 이런 영향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선생님의 그 동서미술 교섭사 또 일반 조각사 이런 것들 많은 글들이 나와서 앞으로 한국 미술사의 발전에 있어서도 역할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응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그 한국미술사학회 회장님도 하셨고 또 한국미술사에 대한 한국미술사학회에 대한 어떤 바램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미술사학회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한국 미술사학회야말로 우리나라 미술사학회의 중심이 되는 학회죠. 그리고 이때까지 역사도 길고 네. 또 논문도 한국미술사학회 논문을 내면은 다 인정해주고 발표들도 그렇고 요새는 지금 시국 이상해서 저도 잘 가진 않지만 앞으로도 계속 좋은 발표, 좋은 논문집 내서 우리나라 미술사학계의 큰 대들보가 되기를 이제 기대합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정년한 지 오래돼서 미술사학회 책을 받아보면서 이 논문은 좋다. 또 이 친구는 우리 홍대 졸업생인데 저런 논문을 내는구나 해서 그런 좋은 논문을 읽는 그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걸 유지해 가면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 나오는 얘기. 그 다음에 얘기해 내가? 예. 앞으로 계획? 앞으로 집필 계획이 있으신가요? 집필 계획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걸려서 이제 10월 달에 하나, 잘 남은 10월에 2개 다 책이 2권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하나는 한국 논문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까 낙엽어망이라든가 일반 조각이라든가 동서미술 교로 이렇게 논문집으로 발표한 것들을 모아서 한 논문집인데 중국 조각, 한국 조각, 동서미술 교로 이렇게 해서 한 논문집이 한 권 나올 거고요. 또 하나는 불교 조각을 제가 가리키면서도 논문집들은 많이 있는데 개설서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불교 조각 개설서를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지금 마지막 단계 그 책이 먼저 나올 것 같은 10월에 나올 거예요. 마지막 단계 교정이었는데 그 출판사에서 읽어보고 이 책은 한문을 전부 가로서 읽었어요. 예. 요새 젊은 사람들이 한문을 읽으면 우리 아들도 그렇고 안 본대. 그래서 이 일반 대중들하고 이제 대학생들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개설서 책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2개를 내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선은 좀 쉬어야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2007년에 홍대 대학원에서 정년하시고 13년이 지난 지금에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네요. 네, 아무튼 선생님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연구 성과 저희들이 염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연아 선생님과 또 한재훈 박사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